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담보물건이 들어왔는데요. 담보물건과 관련해서 담보물건은 종류가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저질이지. 그래서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는 약정담보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약정담보물건이니까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 특약에 의해서. 그런데 유치권 하나는 법정담보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정담보물건이다. 이 담보물건의 통유성, 이 통유성이 뭐냐 그러면 공통사항 이런 뜻이에요. 통유성이란 말은 공통사항이다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부종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종성.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게 되면 별도로 저당권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 예, 부종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수반성인데요. 수반성은 함께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함께 따라서 옮겨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반성. 함께 이전되는 거 수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인데 이 불가분성이 뭐냐면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를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억을 갖다가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990만 원을 갚고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만 원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권자나 저당권자나 질권자 보고 이제 990만 원을 갚고 10만 원 남았으니까 그래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10만 원 남았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 저당권자, 질권자는 10만 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부를 다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이 전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한다든가 저당권이나 질권 말소 못 시켜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분성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우리가 통유성, 이 통유성이 뭐냐면 공통된 사항 이런 뜻인데 이 물상대위성 한 개는 유치권에는 적용되진 않아요. 다시 합니다. 물상대위성 하나는 어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유치권에는 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서는 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유치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타 물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에는 유치권의 행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볼펜에다가 너한테 지금부터 유치권 행사하느라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안 돼. 내 물건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누구 거 한다고요? 그다음에 뭐 타 물건, 남의 거여야 돼요. 타 물건이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내 거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로서 일단 유치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입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결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지금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서울 지하철을 역에 나가보면은 지하철 딱 나가면 대부분 옆에 뭐가 있냐 그러면 구두수선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역을 나가면 구두수선소가 일반적으로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두 닦고 뭐요? 영상도 있어요? 바로 있어요. 예. 그래요? 내가 못 봤어. 그래서 구두 수선을 하는 데는 뭐 또 하냐면 우산도 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산을 갖다가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가 3,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려고 찾아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카드 꺼내서 이거 될까요? 했더니 그 수리비 3,000원을 무슨 카드를 그래서 그러면 내일 그럼 현금 갖다 드릴게요. 그 우산 주시면 안 돼요. 비도 지금 올라오고 날씨가 흐릿한데 했더니 주인 그거 돈 갖고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우산을 갖다가 앞에 있는 걸 뒤로 쓱 돌려놓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인도를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목적물, 우산이라고 하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니까 그 우산과 3,000원의 채권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결련성, 연관성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지난번 1회차 강의 때는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점유와 채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 말을 이해할 때까지가. 예.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은 유치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채권이 발생을 해서 목적물을 점유시킴으로써 유치권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데 채권이 발생했고 유치권이 성립됐는지,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이 성립됐는지, 그거는 문제 삼는다, 삼지 않는다. 삼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은 문제 삼겠지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말을 이해하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요 말 뜻. 근데 이거보다 내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해서 목적물을 점유했는지, 점유하고 있는데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지,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만 좀 교재를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자, 그러면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 자, 3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9페이지 하단부 2번 동그라미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 맨 밑에 파란색 쳐져 있는 파란색 글씨가 거기다 별표를 치세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난 후에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그러니까 점유와 채권과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을 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지, 그래서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글씨가 파랗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가 시험 문제가 잘 속는다 이 뜻이에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그러면 목적물은 무엇이 어떤 것을 유치권의 목적물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유가증권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이 채권 자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유치권 행사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이게 미친나 이 소리가 들으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적법한 점유, 적법한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그럼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라 그랬는데 만약에 불법 점유를 했다. 이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유치권이 성립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점유를 갖다가 상실을 했다. 요 점유를 갖다가 만약에 상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바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점유가 상실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인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거예요. 법정 담보 물건인데 특이한 것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다 거의 이거 다 써준데 요거 몇 개만 추가할 건데 뭘 지금 다 쓰고 그래? 지난번에 안 썼습니까? 지난번에 안 썼으면 써야지. 근데 지난번에 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을 때 노트 했으면 뭐 추가로 뭐 하는 건 몇 개 추가할 것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는 많이 알아야 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만 알아도 풀려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지금 한 바퀴 일수란 돌아서 해드렸는데 그 정도 판서만 가져도 거의 웬만큼은 다 풀려요. 거기다가 이제 세기, 그러니까 판례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거의 다 풀려요. 많이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핵심을 알고 거기에 관계된 판례만 조금 더 숙지를 하면 끝나기 때문에 괜히 잘못 공부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하고 문제를 못 맞히는 우를 범하게 돼요. 자, 법정 담보 물건인데 특이사항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 뭐다? 많이 좋았다, 아이가. 많이 좋았어. 좋았어. 선풍기가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제 특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할 수 있다고요?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사를 갖다가 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계약을 하면서 내가 약정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사 현장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이 돼 있다면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건설공사에 있는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배제 특약. 유치권 행사 안 하겠다고 배제 특약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유치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배제 특약을 해놓으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교재 잠시 봐드리겠습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잠깐만, 저기 371페이지를 한번 봐요.
371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3번 유치권에 뭐라고 됐어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치권 배제 특약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인정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이제 인정되는 거.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지금 인정되는 권리가 5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5개를 경유비, 간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경유비, 간과 이렇게 암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공사를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급인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가 도급인 이렇게 바로 줘요. 똑같이 줍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건축공사를 맡기는 사람을 그래서 건축주죠. 이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을 할 때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맡깁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주 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도급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급인과 계약에 의해서 이 건물을 건설해 주는 사람, 이 건축을 해 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수급인. 자, 그래서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5억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지를 않아요.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공사 착수하기 전에 이제 착수금으로서 뭐 3천만 원, 3천, 5천이 5천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지하를 파괴되면 이제 얼마, 1층 올라오면 얼마, 2층 올라오면 얼마, 3층 올라오면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건물이 골조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 계약 금액은 5억이지만 이 5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착수금 얼마, 지하층 파면 얼마, 1층 올라오면 얼마, 그래서 층이 계속 골조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올라올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만약에 다 끝났는데 지금 대금을 안 줬다. 대금이 지금 한 2억쯤 남았는데 이걸 안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인이 요걸 갖다가 물론 이 수급인은 조건을 이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건물의 주변과 지붕이 올라가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주벽과 지붕이 올라가면 이거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하니까 누가 건물을 지었어요? 수급인이 지었잖아요.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면 안 되니까 계약서에다가 보존 등기는 건축주 도급인 명의로 한다. 이렇게 이 사람 명의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이걸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도급인 가백 것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급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공사가 끝났는데 안 주게 되면 이 건물을 점유를 한다는 거죠. 점유함으로써 수급인이 점유함으로써 점유와 동시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수급인과 관련되는 판례가 2개가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판례가 2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에 의해서 건물이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수급인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누구 소유라고요? 수급인 거예요. 그럼 수급인은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본인 거니까 수급인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타 물건,
남의 물건이어야 되는데 자기 물건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건물이 완성됐을 때 도급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도급인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 채권이 발생하면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급인 판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는데 이 건축주가 돈 줄 생각을 안 해. 근데 수급인은 또 다른 데 일하러 가야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돈 못 버니까. 그럼 다른 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건물을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경매를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인 을이 이 건물 자체를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치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유치적 효력입니다. 유치적 효력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산 그 수리하신 사장님이 3,000원 변제가 안 되니까 우산을 뒤로 써놓고 이거 3,000원 가지고 오면 내가 내준다 그러고 우산의 인도를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적 효력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 이게 유치권에서 가장 중대한 효력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비용 상환 청구권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 때문에 여기다가 비용 상환 청구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큰 게 아니라 좀 작은 겁니다. 뭐 반지같이처럼 이렇게 금반지 이렇게 좀 작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팔아서 써도 될까요? 라고 법원에다 청구를 해서 법원이 예스 팔아서 써라 라고 결정을 해주면 팔아서 쓸 수 있는 거 간이 변제 충당권이고, 요거는 과실 수취권입니다. 과실 수취권은 종류가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그 다음에 사용이익,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세 개입니다. 요걸 갖다가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먼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그러고 나오면 후 원금에 충당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경요비 간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뭐가 인정되지 않느냐 했더니 유치권자에게는 우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물물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우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경매를 집어넣는데 경매에서 경락대금이 나왔는데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없냐면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아까 저기 이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통일성이라면 공통적 사항인데 저 4번의 물상대위성에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유치권에서 물상대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없잖아요. 물상대위성. 유치권에서 물상대위성이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같이 없다고요? 물상대위성이 같이 없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조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개인데 이 물권조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점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데 지금 유치권자는 너의 물건을 갖다가 지금 점유한 거죠? 다시 한번 유치권은 무슨 물건이라고요? 너의 물건. 너의 물건이니까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아니고 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구표라고 하는데 이 추구표는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지금 채권이 공사비 채권이 지금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남아서 수급인이 2억 때문에 공사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에 해당되는 도급인이 에이 속시끄러 이러면서 이 건축주에 해당되는 도급인이 이 건물을 획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샀으니까. 그랬을 때 유치권자인 이 유치권자인 을이 2억 채권 때문에 양수인 귀하께서 이 돈 2억 이제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 돈 갚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구표가 없으니까 지금 양수인한테 쫓아가서 돈 대신 갚아라. 이거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양수인이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됐으니까 이 건물 비우고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유치권자는 바로 아우 축하합니다. 근데 나는 목적물 못 비켜줍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양수인한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할 권한은 없지만 양수인이 내가 이 건물 써야 되니까 점이 풀고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못 넘겨준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양수인이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해서 2억을 다 주든지 아니면 1억 5천을 줄 건지 아니면 협의해서 얼마를 할 건지는 그 사람들 서로의 협상력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다 받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고 받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협상력에 달린 것이라서 어찌든 간에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새로운 주인한테 대신 돈 갚아라. 이건 안 되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면 뭐가 된다고요? 유치적 효력. 그래서 추구표는 없다.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추구표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중에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권리의 대표적인 그것이 이 권리금 채권입니다. 이 권리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못 합니다. 권리금 채권.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채권.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됐다 그래서 목적물에다가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채권입니다. 이 매매 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이 매매 대금 채권. 자, 그 다음에 물품 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입니다. 이 물품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이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권리냐라는 부분 되게 많이 나오고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정답을 거는 게 경매와 섞어서 가장 많은 정답을 걸어요. 그래서 경매 관련 사항이 이제 가장 큰 시험 문제고 많이 틀리는 게 경매에서 많이 틀리게 됩니다. 유치권과 경매. 자, 그러면 이 경매 기입 등기 그게 강제든 임의 경매든 경매 기입 등기가 됐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기입 등기를 다른 말로 개시 등기라 그래요.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전에 유치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을 했으면 이것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매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소멸되지 않는다,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을 했다. 뭐 발생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립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발생, 성립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지금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돼서 병이 경락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병이 경락인이 됐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 을은 이 경락인한테 대신 돈 갚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락인한테 왜 안 된다고요? 추구표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추구표가 없으니까 경락인한테 대신 돈 갚으세요. 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이 경락인한테 이거 못 비켜준다라고 해서 채권이 변제되고 못 비켜준다라고 주장해서 결론적으로 경락인이 돈을 얼마라도 갚게 만들 수가 있는데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경락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대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 인도를 해야 돼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목적물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자의 의무사항을 볼까요? 자, 유치권자의 의무사항은 선관주의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자, 선관주의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게 선관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물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대여한다든가,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대여, 빌려주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담보 제공 대여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여, 담보로 제공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를 놓는다든가, 무단으로,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런 걸 갖다가 임대차를 놓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위반을 했다.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채무자, 잠깐만, 저기 도급인, 건축주가 2억을 줘야 되니까 건축주가 도급인이 채무자죠?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줘야 될 건축주, 도급인이 채무자입니다. 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형성권이에요. 소멸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 즉시 유치권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소멸된다. 유치권이 이제 소멸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도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뭐 뜨냐 했더니 다른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담보를 갖다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점유를 상실을 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해서 점유를 갖다가 상실하면 안 돼요. 유치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점유를 상실했을 때 이걸 갖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점유를 상실한 자가 유치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유치권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부활되질 않아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점유를 회복해야 돼요. 점유를 회복해야만 유치권이 부활이 돼요. 자, 그래서 유치권과 관련된 사항을 봤는데 오늘 그 프린트물을 좀 드렸습니다.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이 메일 정리 노트 0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01번입니다. 자, 거기 이 0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랍니다. 뭐가 옳다? 2번이 옳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 지금 돈 받을 2억, 돈 받을 2억이 있는데 2억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이 2억이라고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유치권이고 또 하나는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진행되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유치권, 또 한 군데는 동시행 항변권. 두 군데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물어보는데 두 군데에서 물어본다고요.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을 향해서 계속 뭐한다? 진행된다. 두 군데에서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걸 구분하시고 그래서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행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론 1번 틀렸고 2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은 누구 소유다? 수급인 거다. 그러면 수급인은 자기 소유 건물이니까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판례 요거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본인 목적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은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하단부 판례 2번입니다. 판례 2번 동그라미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에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슬롯이 자릅니다. 이러한 시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특별한 사정이면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거기 동그라미 친 다만 형합에 쭉 바르세요. 거기서부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여기입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성 부분은 수급인 소유라 할 것이므로 누구 소유라고요? 수급인. 내 건에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은 누구 거다? 수급인 거다. 그럼 수급인 거기에 대해서 자기 건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타 물건이 되는데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 부동산의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경매 개시를 경매 기입 등기라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결정, 기입 등기 완료 후, 격려 이 후가 중요합니다. 후 동그라미 후하고 별표씩.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했죠? 다시 한번 기입 등기가 격려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유치권 취득 시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잖아요. 7번 보세요. 지금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이후에 지금 유치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이 안 되니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이 매수인이 누구냐면 경락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매수인이 누구라고요? 경락인. 경락인을 뭐라고 부르기로 이름을 바꿨다고요? 매수인으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다. 왜? 경락인 그러면 왠지 남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정당하게 돈 주고 샀다. 그래서 경락인을 뭐라고 부르기로 바꿨다고요? 매수인이라고 부르기. 정당하게 내가 법원에서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수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인정되어야지 한다. 여기 있어요. 지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들어있죠? 예.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되네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예,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이 되어집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고. 자, 그다음에 5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유치물의 보존 행위를 하는데 이 보존 행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치물의 보존 행위는 뭘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단 5번 케이스는 뭐가 발생할까요? 어, 5번 케이스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해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누가 누구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고요? 유치권자가 채무자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해요. 여기서 부당이득은 뭔데요? 차임, 지료, 월세 이걸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부동산에 거기 지금 현재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적 부동산에 주택에 뭐 한다고요? 거주했으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임, 월세, 지료를 내야 되는 부당이득이 발생했고 유치권자는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 틀렸다는 소리. 5번 거기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있는데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소리였어요. 자, 보충 자료 봅니다. 풀어보십니다. 시간은 30초 갑니다. 자,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번호합니다. 몇 번이 옳다? 2번이 옳습니다.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합의로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저당권하고 질권은 특약이니까 합의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저당권하고 질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니까 특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합의나 특약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특약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다. 특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치권은 특약이나 합의로 발생시킬 수 없는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보관하지 않는다.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이 점유인데 점유를 뺏겨가지고 그 점유를 찾아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점유가 당장 돌아온 게 아니죠. 그래서 승소 판결에 의해서 점유를 다시 회복해야만 유치권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지 승소 판결 자체로 유치권이 부활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볼 수 없는 정착물, 거기 밑줄입니다. 독립한 건물에 볼 수 없는 정착물,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다가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자, 창고. 이 창고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유치권 행사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시 봅니다. 여기 건축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 자, 이 창고는 정착물이고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네 번째, 부동산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처분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칠판 보세요. 매매대금 채권에는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채권, 유치권 행사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여기 봅니다. 뭐가 없어요? 물상대의.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저기 담보물권 돼 있는 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